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직접 끓인 김치찌개로 노숙인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거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나요? 파도 대파도 직접 손질했다고 하던데. 아니 내가 얘기할게 먼저. 대파 얘기 좀 그만 꺼내. 직접 뭐 대파가 한 단이 아니라 한 풀이라고 해가지고 또 대파 얘기 생명연장의 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치찌개에 대파를 왜 넣습니까? 빼고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언급이 되잖아요. 환기가 되고 이게 좋은 전략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맞을까? 근데 용산의 판자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정권 국정수행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생 토론회도 개최해서 내가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또 오를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건데 저는 제가 충심을 가진 참모라면은 바짓가랑에 잡고 이제 울면서 말릴 것 같아요. 대통령님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성인코님이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어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 뭐 받거나 맛있는 거 같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금 높잖아요.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은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좋은 쪽으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인상을 주면서 나오더라도 그렇게 썩 호감도가 높아지거나 국민의힘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기간 동안 앞으로 13일 동안만이라도 좀 말 줄이시고 언론에 나오는 거 그런 행사들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면 그래 맞아 정권 심판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기억을 되살리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13일 동안은 좀 차분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와 두 분이 관저에 좀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또 김건희 여사님 왜 그렇게 또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게 그만 아니라 좀 괴롭히세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게 선거 전략이었잖아요. 그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하냐고요. 제가 보기에. 아니 왜냐하면 데일리안이 최근 칼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 신문 1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지 마라. 스스로 도망가 영부인과 함께 계속 잠수를 타야 한다라고 굉장히 세게 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데일리안과 논조가 비슷하네요. 쉽지가 않은데. 네. 네. 이런 맥락에서 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이게 같은 건데 이수정 교수가 자꾸 나와서 대파 얘기하면서 격파하고. 대파 격파. 어제 보니까 뭐 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막 올리던데 그게 과연 내리긴 했어요. 내리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미 다 돌아다녀가지고 네. 보이잖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 참석하는 방상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열렸는데 이 대사가 회의 참석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 뭐 언제까지 국내에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대답은 안 했다고 해요. 이 대사 측이 사실 어제 공수처에 이제 졸지에 파렴치한 도피자가 됐다. 수사 일정 신속히 잡아달라고 의견서 또 제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건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3월 23일에서 24일 ARS 무선 자동 문딱 조사한 건데요. 국민의힘 총선 악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1번이 물가 급등 민생 문제 이게 34.9%고요. 2등이 이종섭 논란 17.1%, 3등이 윤석열 한동훈 갈등 9.7%, 4등이 의료계 파업 9.1%.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이 4.8, 5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조사잖아요, 이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대파 문제 이게 1번 얘기를 하면은 이종섭이 지금 2번이에요. 이종섭 문제는 확전되지는 않아요. 확전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25일 날 잡혔던 공관장회의가 28일로 미뤄졌는지, 그럼 그게 무슨 25일로 무슨 날짜, 왜 어떻게 나온 날짜인지, 그리고 들어왔는데 왜 회의한다면서 왜 공관장들은 대사들은 왜 다 따로 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종섭도 아예 사라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이종섭 귀국시켜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야, 들어가면 해결이 되냐? 이런 취지로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논란이 있을 거고 지금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럼 4월 말에 공관장 회의 있고 5월에 이제 2+2 외교부 국방부 한호주 이제 뭐 장관회담 있고 이거니까 계속 있으면은 기사 계속 나오죠. 이러면.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두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집을 안 꺾어가지고 생긴 문제가 이종섭을 차라리 해임하면은 뭐가 됐든 뭐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테고 의료계 파업도 그렇습니다. 2,000명에서 안 물러나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 대통령이 고집을 꺾으면 되는 거거든요. 고집을 안 꺾으니까 이게 계속 살아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사실은 뭐 당도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종섭 대사는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졸지에 도피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의혹이 많잖아요.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뭐 주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합동회 이런 것도 총선 이후로 다 미루세요. 그래가지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디 언론에 포착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이종섭이 언급이 안 되지. 자꾸 나와서 화면에 보이고 언급 한번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애국자야 이종섭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국민들 자꾸 또 규역 되살린단 말이에요. 불리한 이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냥 숨어 있어라. 언급도 되지 않도록 꽁꽁 숨겨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네. 그러면 또 뭐 하고 있어? 집에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계속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집에만 있으면서 그냥 집에만 호주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는 게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제부터. 네. 호주의 표심이 어떨까 막 그게 좀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막 호주 대사 이런 사람 보내서 창피해 막 이렇게 많이 교민들이 화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숨어 있는 애국자 시민분들, 교민분들이 애국 보수들이 때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투표장에 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인코님이 저를 비웃으시네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궁금해요, 될지. 진짜. 네, 궁금하네요. 네. 아, 이제 공약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잠깐 뭐, 모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서울 개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두 축으로 내놓은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뚱맞죠? 생뚱맞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걸까?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투표할 분들이 와, 그래. 지금 모든 문제가 여의도에 국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면은 내가 국민의힘 찍어줄게. 과연 이런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게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 총선 때 주요한 이슈가 뭘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쭉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제 아침 8시 반에 제1화두로 꺼낸 것이 선거 전략상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생이나 물가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의도 정치 종식. 이게 저는 이제 상징적인 거. 여의도를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거. 그러면은 이 옮기면은 여의도 정치가 종식되고 이제 세종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 혐오에 기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혐오, 정치 혐오에 기대 가지고 예전에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의 반정치와 이게 뭐가 다른가? 한동훈의 지금 막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라고 한 것도 안철수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동훈은 50명 줄이고 안철수는 100명 줄이고 허경영은 200명 줄이겠다고 얘기했다고. 이번에 그분 또 출마하셨는데 아이간 뭐 출마했나? 당이 나왔더라고. 비례로. 아이간.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도 좀 사과나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 적극 반발해가지고 헌재까지 가져가가지고 이제 관습헌법 얘기까지 나고 관습상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를 환호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습헌법 문제가 있으니 그런 개헌을 통해서 아예 수도 얘기를 여기다 헌법에 넣자라고 해서 그 안을 했는데 그거를 반대했던 게 자유한국당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제 다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총선 공약이라고 하면은 총선 지면 안 할 건가요? 민주당에서 당장 물어보고 있잖아요. 빨리 하자 그래. 아우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이게 좀 맥락으로 봤을 때 별로 이제 신뢰감이 들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개발 공약들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다 내놨어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강북 개발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고도 제한 풀고 뭐 다 하겠다고 언론에 기사가 안 나요. 네, 문화일보가 그날 막 일면부터 다 썼거든요. 거의 모든 보수 언론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총선을 앞두고 며칠 안에 이렇게 막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뭐 이거 총선용이잖아 이렇게 되겠어? 이런 기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를 뭐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를 이제 이 남은 지역을 이제 금융센터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도 산업은행 이전해서 거기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거 충돌하는 거예요. 어디를 만들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디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 거야? 그건 여기도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리고 그래서 이 진정성에 대해서도 세종시에 저기 충청도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 묵은 공약이고 별로 의미 없다. 하려면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파괴력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책 선거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화두나 이슈를 던진 것은 긍정적인데 조금 번지수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등포 그리고 뭐 마포, 양천, 용산 이런 쪽의 표심이 이 공약을 가지고 움직일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 이슈가 네. 있는 건데 어느 정도 표심을 공략할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갔더니 물가가 너무 올랐어는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고 자 여의도 앞으로 개발될 거예요. 고도 제한 풀어요. 이거는 그냥 뜬구름이잖아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표심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포는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아이고. 없어요. 목련이 피면은 김포가 서울로 들어갈 거라고 한덕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서울은 좀 안 폈는데 남쪽은 다 폈어요, 목련. 네.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면 어제 5대 공약 발표했어요.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국립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뭐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뭐 이런 내용 담고 있는데 이런 공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다 그냥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런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25만 원 공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3조, 뭐 수백 조짜리 약속을 하는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13조 뭐가 문제야 막 이렇게 민주당 쪽 분들이 반발을 하기도 하던데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건 매표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식의 자꾸 뭘 주겠다 해주겠다라는 공약만 내세우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쉬워요. 이렇게 그냥 드릴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드릴게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법률화,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냥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이재명의 기본이 돌아왔다. 옛날에 기본 시리즈로 계속 내서 뭐 기본소득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의 지점은 그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 기본 시리즈가 싹 사라졌어요. 여론조사를 해보고 돌려보니 이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여론의 반응이 빠르다라는 건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또 기본소득 꺼내다가 또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믿음이 가느냐.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약 재활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건데 또 꺼내고 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한 15조 원 연간 든다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15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뭐 이를테면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간병해야 되는 그 가정들의 부담이 많아졌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나오면은 좀 좋겠다. 저는 이런 거가 반드시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이를테면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면은 간병인에 쓰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조금씩 진지하게 하나씩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제 공약에 비동의 가늠죄 도입이 포함돼서 논란이 좀 일으니까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어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자는 건데 이제 공약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됐지만 뭐 장기 과제로 하고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는데 실무적 착오로 인해서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는 설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동의 강간죄 혹시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뭐 이게 위협을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노민, 노룰주가 있고 노라고 얘기한 거는 노다. 그래서 거부사를 해서 이거를 뭐 무시하고 했을 때는 하는 거고 예스민, 예스룰주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거부사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합의를 했을 때만 이게 이제 성관계가 가능하고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노민 노루주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동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독일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 동의 예스민 예스루주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구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비동의 강간죄를 다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공포, 이제 특히 20대 남성들이나 좀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야,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나 뭐 원나잇을 예를 들면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를 힘으로 제압해서 했어요라고 하면은 이게 다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겁을 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무고를 하는 경우가 없지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여성들이 남성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문제도 있으니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이제 일리가 있지만은 이미 2018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하라고 권고를 했고 네. 전 세계 좀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는 대부분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문제고 다만 이제 국민의 법무부에서도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3차 양성평등 계획에 넣으니까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이준석 대표 반대하고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도 반대하고 뭐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이거를 선거 공약집에 넣었다가 빼면서 실무자 착오라고 한 거는 궁색하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실무자 착오입니까? 다만 최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시당초 넣지를 말던지 그렇게 맞다라면 그러니까 논란이 피하려면 그러면은 넣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생산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참 또 이제 공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경우가 비동의고 어떤 경우가 동의고 또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동의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규정 같은 것이 모호한 상태면 이러한 도입은 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원해서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었지만 나중에 여성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고 나를 화나게 하네. 나 그때 비동의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남성. 그래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성의 인권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어느 정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합의와 명확한 규제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공약이 도입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좀 고민하고 얘기를 좀 해볼 만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숙성된 고민이 좀 필요할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국 대표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이 사실은 심상치가 않고, 그럼요. 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열풍인데 정말 그야말로 예상을 하셨어요, 장 소장님은? 처음엔 예상을 못했고 그냥 조국이라는 분이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라고 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국 대표랑 사진 찍고 밤에 문자 받고 통화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서 선거 결과로 이제 나타날 단계까지 됐잖아요. 네. 어디가 지지하는가라고 상세하게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에서도 가장 높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진보층, 호남에서도 지지를 상당히 하더라고요. 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비례연합정당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20%가 넘어가면 10석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22대 국회에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저분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해야 된다, 끌어내린다, 탄핵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전국이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윤석열 정권은 국정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잘하시면 되죠. 네. 네, 잘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패널 조사한 거 이제 네 차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수치가 이제 조사 때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정권 심판론, 현 여당 심판론이 한 38%, 그리고 민주당 심판론이 22에서 23, 그리고 양당 모두 심판론이 24였어. 이거를 이제 제3지대의 파이라고 얘네 때 근데 봤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이게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은 초반하고 달랐던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도층에서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소위 말해서 양당 심판론에서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표를 얻지 못하고 이쪽으로 이제 갔다. 그러니까 반윤 비명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한 거는 초반에는 2030하고 4050하고 여기에서 전선이 그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4050은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2030 거의 안 잡혔거든요. 젊은 세대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20만 지지율이 안 잡히고 30, 40, 50이 다 잡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여러 개 봤는데 여론조사 꽃을 제가 ARS도 보고 전화면접도 보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봤는데 20대의 이제 전화면접에서의 그 조국혁신당 비례 투표할 성향이 한 4%밖에 안 나왔는데 30대에서는 한 25% 나옵니다. 25%. 예, 예, 그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건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중도 강성 진보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이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3지대 바람하고는 확연히 뭔가 다르다. 뭔가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정당의 예는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정말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가 높고 의미 있는 의석수,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4월 10일 날 딱 까보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10석 이상을 받았어. 이거는요, 새로운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부정적인 평가가 높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 현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조국 전 장관이 감옥에 가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한번 현상을 분석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결국은 그 열풍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금 사실 좀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네,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양양자 의원이 뭐 단일화 뭐 얘기까지 단일화 경선 얘기까지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길을 잃어버린 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것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원한 것은요.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벨트, 교육특구 이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를 정말 네가 한번 제대로 바꿔봐라 이거였는데 되게 미세한 미시적인 부분에 집착을 해서 지금 화성에 꽁꽁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스피커로서 활용도가 높은 이준석 대표의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처음에 지역구를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처음부터 저희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제3세력의 기대감을 조국 혁신당이 싹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 현상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원래 계속 잘 되고요. 안 되는 집구석은 좀 안 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개혁신당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그 이준석 지지자들은 장성철 김기훈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일부 책임도 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여성하고 빨리 결혼을 해라. 여기서 뚫으려면은 그거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준석의 당선이 진정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 메시지를 내라. 지금 여기에 반도체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런가요? 민주당 지지자가 지금 65% 지난번에 2020년에 이원우 의원이 65%로 당선됐다라는 거는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의 흡수를 안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1등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지금 저 비례정당 투표 어디 하겠냐. 그 정도로 있으면 이거는 반윤을 흡수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양양자 의원이 만약에 이원모랑 단일화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전선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천하람 이제 선대위원장도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